오늘 포럼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포럼은 279회입니다. 이 279회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넥포럼은 공학칼리먼의 여러 포럼이 있지만 넥포럼은 공학칼리먼을 대표하는 포럼이라고 볼 수 있고, 넥포럼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기술공학교육 분야에 하여튼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확산하는 그러한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월 말에 저희가 포럼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산업 AI를 했습니다. 그때 200분이 넘게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포럼 준비하고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게다가 이게 AI 시대가 오기는 온 모양이다. 이게 산업 분야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를 할까 이제 의논을 하다가 양자 컴퓨팅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양자 컴퓨팅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 했다가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흥행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게 있었는데 오늘 180분이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양자 컴퓨팅도 이것도 좀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양자 컴퓨팅 저는 그 전공이 아니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저다 슐레딩거 이퀘이션 이런 거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냥 조금 들은 풍월이 있는 건데, 요번에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양자의 중첩이 어떻고 간섭이 어떻고 이런 거를 새롭게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어? 그게 가능해? 그게 이제 가능한 모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정말 컴퓨팅을 하는구나, 계산을 하는구나.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연세대학교에서 양자 컴퓨팅 시설이 들어온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들어보시겠지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 통신, 계산, 보안 이런 분야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분야에 제가 일일이 소개는 안 드리겠지만 엄청난 분들을 모셨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에피소드가 이게 양자 컴퓨팅을 하는 주무부서가 어디냐 하는 거를 조금 이게 지금 과기부야 아니면 이게 산업부야. 이제 과기부는 아무래도 이제 기초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걸 확산하는 거고, 산업부는 이제 산업 영역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산업 정책으로서 하는 건데, 이번에 하면서 이 양쪽 부서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기부 산업부에 아주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축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몇 가지 이제 당부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아마 듣다 보시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설문 만족도 조사 요게 있습니다. 질문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질문도 요거 QR 코드 찍으면 거기다 질문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의견 주시면 다음번에 포럼을 더 좋은 포럼을 만드는데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공학칼리먼이 올해 30주년이 됐습니다. 30주년 엄청난 거죠. 30주년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재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한번 보시고 이런 기부금 같은 것들이 좀 가능하신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대한민국 공학칼리먼이 3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사회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사말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재용 포럼위원장님, 예, 개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공학한림원 포럼위원회 위원인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부 최성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기초과학적인 어떤 성과에 대한 관심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산업화, 결국은 시장으로 진입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가 양자역학의 100주년이고 그러면 양자 산업의 원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포럼위원회에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단순히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초 연구 수준을 넘어서 시장으로 어떻게 진입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은 두 분의 기조연사분과 5분의 패널 연사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기조연사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기조연사분과 패널분들의 어떤 양력은 책자에 있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기조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발표자는 한상우 한국양자정보학회 회장님이시고요.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단 책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한상욱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단 한상욱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소개시켜 주신 대로 한국양자정보학회에서도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 주제는 양자 컴퓨팅 도전과 기회입니다. 아직까지 이 양자 컴퓨팅은 도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해야 될 부분을 뚫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이 장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양자 컴퓨터가 좀 유용한 게 쓰려면 한 20년, 30년은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 후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주식이 굉장히 요동을 좀 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자 컴퓨팅 분야에 속해 있는 여러 그 연구자들과 어떤 기업인들이 그에 대한 반박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구글의 CEO,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아니다. 5에서 10년 내에는 상용화 될 거다. 그 다음에 3에서 5년 내에 난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의 큐비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을 일으킨 젠슨 왕 엔비디아 CEO도 2025년 3월 달에 엔비디아의 그 테크 컨퍼런스에서 양자 컴퓨팅 하겠다. 그래서 양자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1년에 이런 어떤 이벤트에서 제가 가지고 받은 메시지는 뭐냐면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양자 컴퓨터가 정말 이거 되는 거 맞아?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1년의 이벤트 그리고 그 이벤트가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의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기업 쪽에서 산업 쪽에서 굉장히 큰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걸 봤을 때 더 이상 양자 컴퓨터는 가능하냐를 따지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언제 우리에게 유용하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술이 될 것인가 언제의 의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양자 컴퓨터가 된다. 그리고 언제가 되는지가 지금은 이슈다라는 메시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간단하게 국내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양자 컴퓨팅의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게 아직까지 도전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거에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환경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국내의 환경은 양자 산업이 태동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다음 발표하시는 분 참고했어요. 잘 안 넘어갑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자 기술은 미래 산업 안보의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으면서 초고속 연산, 초신뢰 보안, 초정밀 계측이 가능해서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 쪽에 응용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역학이라는 학문이 나온 거는 1900년대 초에 나왔었고요. 그로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2020년대에 들어와서 양자 산업의 태동기가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2030년대에는 양자 산업 시대가 펼쳐질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왜 지금이 산업 태동기일까를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동안 뭐 했는지. 근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자라고 하는 게, 양자 현상이라고 하는 게 주로 아주 작은 극한의 미시 세계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자 하나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빛알갱이 하나, 그러니까 포톤 광자 하나 정도의 수준, 이렇게 극한의 미시 세계에서 나타나는데, 이 극한의 미시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생성하고 제어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IT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양자 신호를 생성하고 제어하고 측정하는 어떤 기술들이 충분히 발전을 하면서 지금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려고 하는 지금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과학기술 100주년을 사실 1925년에 양자과학기술 이때가 태어난 거예요 라고 할 만한 건 없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 중에 일부가 1925년에 나와서 2025년을 유엔에서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선포를 했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올해가 양자산업의 원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자과학기술은 글로 적었는데요. 기존 기술의 단순한 향상을 바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개선을 바라냐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정도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파급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파급력은 단순히 양자과학기술 자체의 그 산업 자체에 대한 파급력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제약, 자동차, 항공, 인공지능, 교통, 금융, 에너지 전 산업 분야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AI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야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인데, 양자과학기술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전략기술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그리고 그런 성격 때문에 엄청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양자 기술을 활용하는 국가와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는, 그리고 이 양자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유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자 과학 기술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육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다소 다른 기술 선진국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2019년도에 양자 컴퓨팅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점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R&D 효율화 때문에 많은 분야가 조금 좀 힘들었었는데,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크기, 그러니까 투자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들이 보통 양자 컴퓨팅, 통신, 센서 이 모든 분야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고, 특히 초기에 생태계를 만들 때 필요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이런 쪽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지금까지는 아쉽다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어떤 이런 사업들이 출연연이나 대학이 주관기관인 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이 되어 있었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점점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자과학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정부 부처의 어떤 정책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24년 4월 달 1년 전에 발표했던 퀀텀 이니셔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왼쪽에 총 9가지의 기술 분야를 나누었고, 그중에 제일 왼쪽에 4가지는 퀀텀 코어 기술이라고 해서 원천 기술을 빠르게 기술 선도국을 추격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투자를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퀀텀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양자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양자 소자를 만들 수 있는 양자 팹, 파운드리, 그리고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디지털 컴퓨터와 같이 하이브리드로 이용하는 디지털 퀀텀 하이브리드,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ICT 역량, 제조업 역량, 반도체 공정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지금은 아니지만 충분히 선도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활용과 서비스 분야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활용하고 서비스하는 분야는 어떤 손에 손잡고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개척해보고자 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챕터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왜 이게 아직까지는 도전적인 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자 컴퓨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여전히 도전적인 기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그것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양자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거를 간략화하고 조금은 이렇게 가정을 하고 굉장히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라는 개념은 저 한자에서 보시다시피 수량할 때 양자와 그다음에 아들 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자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저는 주로 2가지 스텝으로 저 보통 설명을 하는데, 넓은 의미의 양자는 어떤 불연속적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기 레이저 포인터 광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레이저 포인터에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줄여주는 필터를 통과시켜서 빛의 세기를 측정한다고 하면, 가운데 그래프처럼 필터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측정되는 광량이 적어지게 이렇게 측정이 될 겁니다. 이걸 보면 마치 빛이 연속적인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끝에 굉장히 작은 양의 빛을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저렇게 계단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미시세계에서는 저렇게 불연속적으로 빛의 세기를 표현될 수 있다, 그렇게 나타난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양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빛 알갱이가 1개, 2개, 3개, 4개는 있을 수 있어도 빛 알갱이가 1.2개, 0.5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넓은 의미에서 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에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 다음 장에서 두 번째로 보면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저희가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중첩과 얽힘입니다. 중첩과 얽힘이라는 것, 중첩이라는 것은 그냥 그 단어에서 주는 의미와 같이 여러 가지의 현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죽어 있는 것과 살아 있는 걸 동시에, 그러니까 죽은 것과 살은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중첩이라는 현상이고요. 얽힘이라는 현상은 굉장히 양자라는 게 두 개가 서로 얽혀 있다고 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쪽을 측정하면 다른 한쪽이 영향을 받는다. 근데 그 영향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얽힘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중첩과 얽힘이라는 특성은 저희가 반도체를 한다든지 나노 기술을 한다고 했을 때 점점점 미시세계의 무언가를 다룬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들은 이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떤 장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양자과학 기술은 이런 중첩과 얽힘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해보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아까 말씀드릴 때 굉장히 초고속 연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빠르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되게 어렵고 되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컨셉추얼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면 4개의 비트로 그게 잠궈지는 자물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고전 컴퓨터는 16번 동작을 해야만 그 자물쇠를 풀 수 있는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큐비트가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개의 큐비트가 0과 1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16가지의 경우의 수의 입력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고, 그걸 한 번에 연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리얼하게 많이 동작해야 됐던 고전 컴퓨터 연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연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산의 어떤 특성, 초고속 연산의 특성은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가 작은 데서는, 예를 들면 뭐 덧셈, 빼셈, 고셈, 나눗셈은 제 책상 위에 있는 쌀집 계산기가 훨씬 더 빠르고요.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느립니다. 하지만 문제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고전 컴퓨터는 기하급수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하고 머신러닝하고 암호 해독하고 검색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전 컴퓨터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시간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양자 컴퓨터는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 크기가 엄청 큰, 기존에는 도전조차 불가능했던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때 양자 컴퓨터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자 컴퓨팅은 개발 방향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양자 컴퓨터 자체를 잘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래, 이 2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양자 컴퓨팅 자체를 또 잘 만드는 거는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것과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걸 나눠볼 수 있고,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거에서는 양자 컴퓨터의 정보의 가장 기본 단위인 큐비트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방향, 그거는 IBM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큐비트의 오류가 적은, 그러니까 에러가 없는 큐비트, 좋은 큐비트를 만드는 질을 개선하는 방향, 이거는 구글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연산은 양자 컴퓨터가 하고, 고전 컴퓨터가 잘하는 고전 컴퓨터가 하는 고전 양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양자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그런 방향이, 이렇게 연구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큐비트 소자를 만드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큐비트 소자를 만드는 거는 한 7가지 방식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전도체 큐비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가장 앞서 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자, 중성원자, 이온 트랩 정도가 지금 기업에서도 엄청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고 제품도 살 수 있는 그런 컴퓨팅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다음에 기조 강연해 주시는 저기 정희정 박사님께서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을 이용해서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발표해 주실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리콘 스핀, MV 센터, 토폴로지컬 이런 방식들도 어떤 가능성을 보고 기초 연구 단계에서 열심히 연구를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큐비트 연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큰 연구 방향이 큐비트 수를 증대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가장 앞서 있는 초전도 큐비트 기반으로 볼 때 이게 아직까지도 왜 어렵냐면, 실리콘 공정에서 쉽게 말하면 LC 레조네이터를 만드는 건데, 반도체 공정을 위해서 만드는데 거기에 조세슨 정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집적화를 합니다. 그럼 집적화를 하는데 그거를
제어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마이크로웨이브로 제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라인을 잘 집어넣어서 간섭 없이 인접된 큐빗들과 연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집적도에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적도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큐비트 칩과 큐비트 칩을 연결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전도 큐빗이기 때문에 10mK 정도 되는 아주 극저온 냉동기를 써야 되는데, 그 냉동기와 냉동기의 소자들을 연결하는 거, 이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단계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큐비트의 질을 높이는 연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트의 연산이 양자 컴퓨터도 기본적으로 컴퓨터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계산기고, 계산기면 계산했을 때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는 그 기본 단위인 큐비트가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한 1000번 연산하면 한두 번은 에러가 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러를 없애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기존의 디지털 쪽에서는 뭐 패러티 비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더미셀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리던던트한 무언가를 써서 그걸 보정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큐비트의 오류는 어떻게 보정을 해줘야 되냐면, 오류가 있는 큐비트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오류가 있는 다른 큐비트를 써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오류가 있는 큐비트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오류가 있는 큐비트를 쓰는 걸 여러 개 쓰면 쓸수록 에러가 누적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2024년 작년에 구글에서 윌로우 칩으로 그 큐비트를 늘리면 늘릴수록 에러가 줄어드는 결과를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큐비트 질을 개선하는 연구에도 굉장히 큰 어떤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었고, 하지만 여전히 큐비트의 질을 높이는 연구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구의 큰 방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쪽을 방향을 주고 있는 어떤 기업들은 주로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HPC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후지츠 같은 데서 굉장히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GPU와 CPU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연동이 돼서 굉장히 지금 어떤 산업 분야의 큰 난제를 푸는 거를, 양자 컴퓨터가 잘 풀 수 있는 건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고전 컴퓨터가 풀 수 있는 건 고전 컴퓨터가 나누어서 풀어서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들이 HPC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와 후지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알고리즘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표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회사들이 제가 다 적은 거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 QPU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IBM,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이쪽에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양자 컴퓨터를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세 번째 카테고리고, 그런 운영되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가 네 번째고, 그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산업군에 이용하겠다라는 회사들이 유저들로 해서 뭐 제약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이 저기서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소프트웨어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회사의 숫자로 보면은 가장 많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알고리즘 하는 쪽도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한 게 지금 2분이 남았다고 지금 앞에 시간이 나와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도전적인 게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큰 차이를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CT 기반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화 기술을 확보해서 시장을 창출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장에 그냥 가성비 좋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시장을 잠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는 시장인데 그 시장이 우리나라의 기술을 이용해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를 우리나라가 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게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매해 시장조사기관이 나올 때마다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과학기술 자체의 시장보다는 왼쪽에 있는 저 경제 가치 창출 예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산업 분야의 파급 효과가 큰 거기 때문에 저런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3년도에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비전 많이 보신 비전이신데 거기에 보면은 글로벌 양자 경제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양자 기술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겠습니다가 아니라 양자 경제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양자과학 기술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쪽에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런 표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퀀텀 이니셔티브에서도 이 가운데 퀀텀 엔지니어링 쪽에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는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왼쪽에 있는 기초과학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그럼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한 양자 소자가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제조업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약간 블록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우리나라가 그 제조업 쪽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양자 컴퓨팅 자체를 만드는 쪽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된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들에 굉장히 다양한 난제들이 있는데 그 난제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그래서 아까 7가지 큐빗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6가지 큐빗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열심히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단히 재밌게도 많은 큐빗들이, 대부분의 큐빗들이 대규모로 큐빗을 만드는데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해서 대규모 큐빗을 집적화하겠다, 그런 로드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소재 분야, 인공지능 분야, 금융 분야 우리나라 전부 다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분들에게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쪽에서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거를 되게 촉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전 세계 연구개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점을 조성해가지고 굉장히 역량을 모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미국도 거점들을 조성하고 있고 캐나다, 영국, 독일도 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점을 통해서 어떤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같이 산학연이 같이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인재 양성을 같이 하고 이것들을 기업들과 연결하는 어떤 연구들을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장.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퀀텀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출범을 해서 그런 거점의 어떤 형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작은 사업이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 키스트하고 그다음에 표준연에서 활용연구, 그다음에 기초연구 거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역량을 잘 모은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어떤 산업적인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 기술 분야에서 당당히 어깨를 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양자정보학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3살 됐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저귀 차고 지금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작년 학술대회에서는 400명 정도가 학술대회에 등록을 했고 올해는 700명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나 그 다음에 어떤 거점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을 모아한다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상호 회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정 파스칼 코리아 양자 컴퓨팅 담당 이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다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스칼 코리아의 양자 컴퓨팅 담당 이사 정희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한상욱 박사님께서 양자 컴퓨팅 전반적인 기술과 산업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 기술과 산업화 전망에 포커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전하고 나는 메시지는 이 한 장에 표현했는데요.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 기술이 급성장을 하면서 아날로그 모드를 이용한 산업 문제를 풀고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퀀텀 센트릭 HPC라는 키워드를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클래시컬 퀀텀 하이브리드 고성능 슈퍼컴퓨팅에 관한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퀀텀 헙 조성을 통해서 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화 기술 성숙도 면에서 앞서가는 플랫폼들이 대략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IBM의 초전도 방식,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 그 다음에 파스칼과 큐에라의 중성원자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중성원자 방식의 장점은 큐빅 개수 스케일러빌리티라든지 결맞음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냉동기가 필요 없는 룸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머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중성원자 QPU를 판매하고요. 실제 판매 설치하고 클라우드 액세스 서비스까지 한 게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태동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파스칼의 경우에는 작년에 2대를 유럽 내에 HPC 센터에 설치를 하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올해 사우디 아람코에 한 대가 설치될 예정이고 이어서 캐나다 디스트릭트, 그다음에 이탈리아 시네카 등에 이제 차례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시듯이 3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퀀텀을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큐에라 자체 머신을 올해까지 일본의 아이스트에 디플로이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에라도 AWS 브라켓을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사례기는 하지만 아톰 컴퓨팅도 얼마 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독일에 있는 프랑크에서는 최초로 디지털 방식의 중성원자 퀀텀 컴퓨팅을 디플로이 하겠다라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만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보는 것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유로운 큐빗의 배열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그래프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디지털 아날로그 모드를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기, 중장기 산업화에 대응을 할 수 있고요. 2가지 어프로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디지털 어프로치는 큐비트, 아까 설명해 주신 큐비트와 연산자들로 이루어진 양자 회로에서 이루어지는 범용 양자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모드는 이 큐빗 배열 전체의 어떤 시스템 해밀토니안 에볼루션, 즉 양자 동력학적인 그 시간 변화를 통해서 솔루션을 구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이 수학적인 그래프 문제는 원자 배열에 그대로 매핑을 할 수 있는데요. 원자들은 각각의 원자 간의 상호작용을 엣지로 매핑을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점 하나하나가 원자에서 발광하는 플로레센스입니다. 원래는 그 중성원자 자체는 few 마이크로미터 떨어져 있으면 인터랙션을 안 하지만 그 최각 전자를 주양자 수가 높은 리드버그 스테이트로 올리게 되면 스트롱한 다이폴 모멘트가 생기고 그를 이용해서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은 범용 양자 컴퓨팅인 디지털 모드에서도 확연히 장점으로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리버레인 보고서를 보시면 퀀텀 에러 코렉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오류 정정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figure of merit이 2가지인데 하나는 2cubic gate error rate을 10-3승 이하로 내리는 것이고요. 아이온큐에서 제일 먼저 도달했습니다. 스페셜들에 도달을 했고 초전도 방식이 뒤따라 추격을 했고
후발주자인 중성 원자의 경우에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발표는 99.997 하니까 거의 다 다다랐고요. 그 이하로도 급격하게, 그러니까 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큐빗 수, 오른쪽에 있는 큐빗 수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이게 그 하나의 QPU 안에서 1000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듈 간의 연결이 아니더라도. 따라서 특장점이 있고,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어떤 스토리라인이 이 비하인드에 있는지 모든 회사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 회사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 연구 2019년에 설립을 했고요. 이 기술 축적은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점으로 보는 것은 알란 아스페 교수님이 양자 얽힘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25년 전에는 실험실에서 그 제자 그룹에서 싱글 원자를 광집계로 잡고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2000년대에 네이처와 PRL에 차례대로 나왔고, 그중 오서 중에 한 분이 초기 CEO 조지 올리비에 레이몽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은 그 같은 그 아카데미 인스티튜트의 그 안토ine 브로에이 교수님 그룹에서 태동을 했고요.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기술에 의해서 꺼졌네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초기에 5명으로 시작을 해서 2021년에 25 밀리언 유로를 펀드레이징을 해서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 회사 Q&Co를 합병을 합니다. 그 해 말에 노벨상 시상식이 있었고, 또 그 해에 처음으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그 다음에 23년 초에 100 밀리언 유로 펀드레이징을 해서 기술 엔지니어링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그 회사 본사 연구실에서 1000개의 싱글 아톰 트랩을 그러니까 싱글샷으로 보였고요. 1000개 이상이었고, 그것을 리어레인지해서 큐빗 어레이를 만듭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 IBM 콜래보레이션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처음으로 계약이 된 아람코 계약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HPC 센터 딜리버리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 최대 물류 회사인 CMA CGM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현재 산업 유스 케이스들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이게 보시는 게 지금 저희 당사 주력 하드웨어 제품군인 오리온 알파 1세대 오리온 알파고요. 클라우드 접속하시면 이 머신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은 3m, 1.5m, 2m 크기의 박스 안에 광학 테이블 위에 광학 모듈들과 그 다음에 진공 체인버, 그리고 옆에 구동 계측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있는 그런 QPU의 개요도고요. 이 진공 체인버 안에 원자를 가두고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요도는 그 중성원자 QPU를 대략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큐빗이라는 것은 레이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개별 원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보시는 진공 체인버, 낮은 압력의 진공 체인버에서 시작을 하고요. 진공 체인버 안에 기체 중성 원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앙상블을 배열을 싱글 아톰 트랩을 만들기 위해서 SLM과 옵티컬 트위저들 그리고 AOD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원자 배열을 만들고요. 양자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레이저를 씁니다. 그 또 다른 레이저로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판독은 EMCCD와 같은 스탠다드한 카메라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하게 잡힌 원자 배열을 주황색으로 나타내고요. 이것을 리어레인지해서 큐빗 배열로 만든 다음에 프로세싱을 하는 한 사이클이 여러 번 되면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샘플링 레이트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최근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 레피티션 레이트를 높이는 게 기술적인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지금 코딩이 필요 없는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펄서 스튜디오인데요. 점들은 원자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 레이저 펄스 시퀀스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와 프리퀀시를 디자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위에 솔루션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기반이 되는 로우 레벨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펄서가 있고 얘는 원자 배열,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원자 배열과 펄스 디자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케이던스라는 하이 레벨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키스킷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유스 케이스와 알고리즘이 있느냐를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컴비네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그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다음에 퀀텀 그래프 머신 러닝, 퀀텀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퀀텀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양자 시스템으로 양자 시스템을 모사하는 그런 신물질 개발에 쓰이는 그런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몇 개 이제 나열을 하자면 여러 기관과 기업들과 활발하게 유스 케이스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많은 액티비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왔는데 한 가지는 그 탈레스 여기 왜 없지? 와 협업한 그 효율적 위성 임무 플래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잠시 앞으로 예. 그래서 한정된 위성들을 가지고 많은 도시의 사진을 찍고 싶은 미션 문제고요. 여기에는 제약 조건들이 날씨라든지 광학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그 스케줄링을 다시 조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이라는 그 최대 독립 집합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원자 하나하나는 미션 하나하나를 리프레젠트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위성들은 다른 색깔들로 인덱스를 한 다음에 각각의 미션이 같이 동시간에 일어날 수 없으면 엣지를 그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닐링 방식으로 풀게 되면 솔루션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또 하나는 그 5G 셀룰러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 그러니까 주파수와 또 그 안테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냐 이런 것에 관한 문제를 퀀텀 그래프 컬러링으로 이용을 해서 20배 런타임을 줄이고 그다음에 프리퀀시는 2배로 그러니까 반으로 줄였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에서는 그 신용 투자 등급이 강등되는 것을 그런 위험한 어떤 회사들을 펄른 엔젤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투자은행이 크레딧 아그리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위험을 예측하는 경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기존의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저희와 협업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클래시컬 퀀텀 알고리즘인 이제 큐부스트를 리얼 QPU, 실제 그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 QPU의 50큐빗을 가지고 풀었을 때 이득을 보였다라는 것을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3.5배 런타임 리덕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톡시시티 프리딕션이라고 이제 이것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요. 이제 표준 생화학 데이터셋에서 얼마나 분류를 잘 하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뭐야?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가운데 보시면 그 그래프 2개가 보이실 겁니다. 노드의 개수가 같고 엣지의 개수가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종류의 그래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데 놀랍게도 현재 클래시컬 머신러닝에서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개발한 퀀텀 에볼루션 커널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PTC FM 데이터셋이라는 그런 그 표준 생화학 그 데이터셋을 그 효율적으로 기존 랜덤 워크라든지 SVM
세타라는 것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들 중에 이제 다 알고리즘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퀀텀 에볼루션 커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밑에 보이시는 그래프들은 눈으로는 식별 가능하지만 이게 개수가 커지면 더 그 식별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인코딩을 원자에 하고요. 맨 왼쪽에 보시듯이. 그 다음에 그 원자들 간의 인터랙션을 놔둡니다. 그게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HG, 그래프 해밀토니안. 이게 양자역학적인 그 오퍼레이터,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뒤로 믹싱 해밀토니안이라고 해서 전체 해밀토니안에 트랜스버스 필드를 가해줍니다. 그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얼터너티브한 해밀토니안들은 시스템적으로 펄스를 키고 끄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결과값을 얻은 다음에 확률 분포를 얻습니다. 그 확률 분포를 구분해내면 이게 다른 종류의 그래프 아니면 다른 종류의 분자 구조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통계 분포의 이 개수는 뭐냐 하면은 몇 개의 아톰이 리드버그 스테이트로 익사이트 됐느냐고, 그 통계 분포의 그 이질적인 것을 젠슨 셰넌 다이버전스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프리 파라메터 뮤로 엑스포넨시에이트 하면 커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커널이 0이면 관련이 없는 거고 커널이 1이면 동종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제가 왜 이 퀀텀 에볼루션 커널을 강조하냐면 이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AI와 가장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그 AI 쪽에 전문가분 여기도 오셨을 수 있는데, 커피챗을 하면서 얻었던 인사이트는 전장으로 지금 현재 AI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AI 진정한 지금 스토캐스틱하게 내뿜는 결과값이 아닌 커그니티브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방식의 데이터셋을 이용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등이 유망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성원자 방식은 그래프를 다이렉트하게 인베딩합니다. 따라서 지금 인덱세이션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퍼뮤테이션 시메트리,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시메트리가 컨서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래프 데이터셋을 인베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성 원자 배열이. 디지털 서킷에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 디지털 서킷으로 그래프를 구현하려면 엣지와 노드의 인덱세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디셔널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 그 그래프를 정의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중성원자 기반 그래프 머신러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넥스트 제너레이션 AI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이전 발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올해 초에 엔비디아 GTC 2025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한상욱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퀀텀 센트릭 HPC입니다. 그거에 대한 로드맵들을 논의했고, 저희 지금 현재 CEO 로익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프렌치맨. 네. 그리고 다음 장. 네. 그 퀀텀 센트릭 슈퍼컴퓨팅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HPC에 있는 CPU, GPU 라인업에 퀀텀 프로세싱 유닛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인티그레이트 시키고 인터페이스 만들고 인티그레이트 시키고 표준화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IBM과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금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또한 뭐냐면 그 중성원자 플랫폼이다, 초전도 플랫폼이다 상관없이 유저가 계산을 빠르게 잘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산업적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하느냐를 논의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톰 컴퓨팅, 구글과 QLI의 파트너십을 보면서 빅텍 컴퍼니들, 특히 그 고체 기반의 QPU를 만드는 회사들이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흐름에 동참을 해야 될까? 그리고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제가 밖에서 봤을 때 너무 단순하다기보다는 빨리 해야 할 문제 같은데 지금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 풀스택 회사가 없습니다. 국내에는 어떤 풀스택 양자 컴퓨팅 회사도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드웨어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즈 케이스, 알고리즘 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국내에 가장 없는 그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을 모으고 그리고 프로젝트화해서 빨리 그 결과물을 산업계, 학계, 연구소로 기술 이전을 하면서 그 인력 또한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성원자 기반 양자 컴퓨팅을 하고 있는 파스칼 정혜정 이사님께서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과 그걸 응용한 유스 케이스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혜정 이사님께 박수를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무대 세팅이 있겠습니다. 무대 세팅에는 약 한 2, 3분 소요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청중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오늘 포럼에 대한 의견을 자리에 놓아드렸던 그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에 그 포럼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고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그 QR코드를 통해서 질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우리 패널 디스커션 하실 때 패널들과 또 연사분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양자 컴퓨팅 연구실에서 산업 시장으로 제목의 두 기조 강연을 들었고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쪽에 창업을 하신 이준구 주식회사 큐노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구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양자 기술과 이제 산업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IT 분야에서 성공적인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모바일 폰 시장이 터지고 그 다음에 IT 그 인터넷 분야가 터지고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나? 되돌아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퀄컴의 CDMA를 가져왔고 인터넷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져와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10년 정도 사이에 지나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IT 산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기술을 갖다 많이 써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술을 써보는 그런 정책적인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거의 2000년대 경험이 이제 우리가 2020년대 경험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그것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가 그동안 20년 동안 누려왔던 산업을 전 세계 산업을 이끄는 그러한 그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2035년 정도 되면은 이제 양자 테스트베드라는 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을 포함한 세계적인 양자 기술 시장이 형성이 되고 기술 시장의 규모는 약 1,00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대체적으로 전 세계 산업의 대체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산업이 될 수가 있고 특히 IT 산업에서는 저희가 한국의 시장을 떠나서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까지 양자 컴퓨터 분야 투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저희가 이제 크게 전략적으로는 양자 컴퓨터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미드 스택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현재 하드웨어 기술 현황은 기술 격차도 크고 이것을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다행히도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많은 인재 양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프트웨어 시스템하고 소부장 영역은 이제 미드 스택일 수도 있고 한 그런 영역인데요. 사실 이 분야가 우리가 산업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풀 시스템을 만들어서 파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야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한 거예요. 마치 인텔의 칩을 가지고 델 컴퓨터가 세상에서 제일 큰 그 컴퓨터 시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영역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되고요. 네,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또다시 중요한 건 양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드웨어와 비교해서는 비교적 적은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 격차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어떠한 그 성능의 검증이 일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긴 시간이 걸리는데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성능의 검증이 일어나는 것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투자만 해주면 빠르게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고도화하고 AI 컴퓨팅 자원의 핵심 기술이 될 수가 있고 또는 HPC,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IT 솔루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HPC 시장의 일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CP에서 GP의 전환이 나왔던 것처럼 또다시 QP의 전환이 나오는 것이 이런 영역이고 이러한 그 활용은 제약산업,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 등의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에서 HPC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영역에 양자 소프트웨어를 공급함으로써 이 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 전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초 연구에 그동안 집중해왔습니다. 양자 하면은 슈링거 이케이션부터 시작해서 기초 연구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산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현재에서 보면 산업화 투자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 하드웨어는 이런 기초 연구에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오히려 이제 산업적인 그 투자, 응용과 니즈와 그러한 영역에서 새로운 그 산업 아이템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산업화 투자를 훨씬 더 많이 좀 활성화시켜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 들어서 정부 과제에서 RFP가 나오면 이제 제안서들이 들어오는데 하드웨어 분야는 경쟁률이 1대 1.5, 1대 2 정도의 경쟁률, 많으면 1대 3 정도의 경쟁률인데 소프트웨어 분야의 그 RFP가 나오면 경쟁률이 1대 10이 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투자가 너무 지금 부족하다. 니드는 많은데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국내에서도 글로벌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40큐비트 정도 되면 슈퍼컴퓨터하고 수준이 비슷해집니다. 한 60큐비트 정도 되면은 슈퍼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푸는 그러한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 큐노바에서는 68큐빗 수준의 문제를 풀고 이것을 일본 그 리켄하고 이제 협력으로 정말 슈퍼컴퓨터보다 양자컴퓨터가 더 우수한 성능을 내는가에 관해서 규명하기 위한 그러한 POC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러한 시장은 당장 올해나 내년 정도에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솔루션들이 고객들한테 직접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컴퓨팅 계속 얘기해놨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고전 컴퓨팅 순수 양자 알고리즘만 돌려도 비용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수 고전 컴퓨터만 돌려도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양자와 고전을 적절하게 조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를 최적화할 수 있고 이 비용의 문제는 어느 쪽보다 더 값싼 그런 양자
컴퓨팅 솔루션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큐노바에서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IBM에서 특별히 선정한 9개의 양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저희 큐노바의 솔루션은 이 9개의 솔루션 중에 첫 번째로 고객들한테 리스팅이 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가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우리가 분명히 이 갭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제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양자 컴퓨팅 투자,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은 전략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국내외 리소스들을 활용하는 그런 해외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적인 투자를 잘 한다면 충분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한 페이지. 네, 여기 이제 양자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인가, 그 과정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이런 문제들을 실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네, 양자 산업은 양자 기술은 새로운 산업 혁명의 이네이블링 기술입니다. 이 분야 우리가 잘 확보를 하면은 국가의 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자 컴퓨팅에서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그 전략에 대해서 이중구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태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이온큐와 같은 그런 이온 트랩을 이용한 그 양자 컴퓨터 개발하고 양자 중계기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주로 오늘 이 포럼에서 그 관심 있을 만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아니면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전 세계 산업화, 뭐 국내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이거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뭐 다행히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 그런 생태계처럼 뭐 소부장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완성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응용,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비스하는 업체랑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업체로 그렇게 어느 정도는 세분화가 잘 되고 있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현재 그 컴퓨터 시장에 비해서는 완성 시스템이나 서비스 업체들의 시장이 훨씬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산업화가 진행이 좀, 그러니까 되고 있는 단계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왜 장애물이 생기는지를 그냥 살펴보면은, 뭐 앞에서도 그 발제하실 때 잠깐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현재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그 성능을 제일 잘 기술하는 표현이 NISQ, 그 보통은 노이즈가 심하고 그 다음에 그 어중간한 정도의 스케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근데 뭐 노이즈가 일단 저게 가장 큰 그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노이즈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물리적으로도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양자 오류 정정 부호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계속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크기의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건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들도 좀 있고요. 아니면은 나아가서는 좀 새로운 어프로치들도 많이 접근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 분야의 제약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양한 응용 분야를 찾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 정말 이거는 확실하게 잘 된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나마 검증된 것들은 이론적인 수준 또는 되게 작은 스케일 정도에서만 검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확장이 됐을 때 잘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력 부족은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일단은 이 분야가 아직까지는 융합적인 사고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융합적인 인재가 많이 부족한 거라, 거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게 같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의 뭐 활용 시기에 대해서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제임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상용화 또는 산업화 시기가 그러니까 되게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그냥 그 기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야에다 사용될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스펙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5년, 10년, 15년 정도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나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현재 수준이 NISQ 수준에서도 뭔가 그 양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많이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한 5년 안에 될 텐데, NISQ의 두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 정도씩 극복하는 거는 그 후에 약 10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개수는 충분하지 않지만 에러 커렉션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에러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개수를 많이 늘린다든지, 그런 식의 어프로치들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한 10년 정도에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에러가 확실하게도 잡히고 그러면서도 스케일이 뭐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수준까지 잘 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뭐 그거는 뭐 한 1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보통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그냥 대표적인 문제가 아마 암호 해독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우리나라의 투자 전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뭐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도 투자에 관련된 관심들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어서, 뭐 이거를 뭐 개인의 관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기관의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제 생각으로 보이는 뭐 한 두 가지의 약간 기간에 따른 전략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앞에서도 다른 분들이 몇 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소부장 쪽에 그런 어떤 역량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그런 부품이라든지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당연히 뭔가 그 업체만의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차별화된 기술이 없다면은 사실 투자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차별화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은 아마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앞에서도 또 말씀하셨듯이 양자 소프트웨어 업체 같은 경우에도 투자할 만한 가치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회사들이 아마 그 제일 중요한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NISQ 수준의 그런 양자 컴퓨터를 다뤄야 되다 보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드웨어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회사라면 아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이거는 뭐 보는 분들마다 다른 관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여전히 어떤 식의 경쟁이 이루어질 거를 생각해 보면은 아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약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통은 성능 위주의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 생산에 대한 효율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형이든 아니면 비효율적이든 상관없이 성능이 나오는 위주로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컴퓨터의 역사를 보시면 잘 아시듯이, 그러니까 초창기에 애니악이 나오고 뭐 메인프레임이 나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엔 갑자기 개인용 컴퓨터 시대로 확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능이 검증되고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더 싸게 만들고 그런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현재 그냥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 쪽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10년 후에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될 것을 감안하고 거기에 필요한 대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가로 하는 그런 기술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러니까 당장은 많이 늦었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롱텀을 가지고 차세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런 쪽의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아마 그건 역시도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형 교수님,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의 현황과
또 글로벌한 현황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패널 분들의 발표까지 다 들으셨고요. 이제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알려드린 그 QR 코드 접속하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가 가진 질문들을 다 이제 질문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줄여서 우리 패널 분과 인사께 말씀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난 포럼 주제가 AI였기 때문에 AI와 양자의 어떤 그 관계 또 그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한 3개 정도 나왔는데 그 질문을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 기술이 AI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요? 요게 이제 질문이고요. 또 관련돼 있는 질문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여 혁신을 이루는 것과 최근 AI를 이용한 산업계 혁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상호 보완적인지 경쟁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셨는데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현 교수님께서 컴퓨터 공학 쪽을 하시니까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대답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긴 한데 뭐 그냥 약간 말씀드리면은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양자 컴퓨터가 그러니까 뭔가 AI 쪽에 많은 기여를 하기를 할 것을 기대를 하고 그런 방식이 있는지를 많이 찾아보고 있는 중이긴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주 그러니까 명확한 아까 뭐 어떻게 보면 파스칼 같은 데서도 뭔가 최적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힌트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주 완전히 딱 드러난 거는 아직은 좀 아쉽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없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문제를 잘못 찾고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저는 약간은 좀 주의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AI 방식하고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는 방식이 정말로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좀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좀 반대로 오히려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많은 AI 기술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잘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명확한 부분, 그러니까 좀 더 성과가 많은 부분들은 오히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AI가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중구 대표님, 네. 지난주인가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네이처 계열의 논문 중인데 지금까지 발표된 양자 기계학습, 양자 AI에 관한 2,400개의 논문을 누군가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양자 AI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설명한 조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2,400개 논문 중에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AI 문제를 푸는 논문은 170개였다라는 게 아주 좀 눈에 띄는 그런 성과였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풀어서 보면은 지금까지 AI를 통해서 무엇인가 양자 컴퓨터가 AI를 개선시켰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래 보이는 논문은 거의 없다라는 게 그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지금 AI 문제든지를 AI 문제라는 건 먼저 이론적인 깊이를 보게 되면은 이 문제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추정해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도가 한계가 지어지는 근본적인 성질이 있는 문제고요. 이 근본적인 성질을 연결하는데 중간에 클래시컬 컴퓨터의 어떤 모델을 쓸지 양자 컴퓨터 모델을 쓸지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클래시컬 컴퓨터도 아주 잘하고 양자 컴퓨터도 아주 잘하고 했을 때 주어진 문제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어떤 새로운 결과를 추론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왜 혹시라도 빨리 배울 수가 있는가 그런 이슈들이 하나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적은 자원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가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쉽게 베팅할 수 있는 거는 더 적은 자원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보면 기존의 그 클래시컬 컴퓨터에서는 한 비트를 바꾸는데 0을 1로 바꾸는데 전자가 한 300개 정도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전자 하나가 상태를 바꿔주면은 1이 0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전력 소모량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AI가 지금 산업화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와 공간의 문제이고, 이 에너지와 공간의 문제를 결과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현실적인 어떠한 기술들이 풀어가게 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듣고 싶은데 이 정도에서 하도록 하고요.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청중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일 것 같은데요. 이 질문 아마 한상욱 회장님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었음에도 아직 널리 사용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하나 있고요. 사실 좀 연관이 있을 텐데요. 양자 퀀텀 컴퓨팅에도 일반인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챗 GPT 모먼트가 올 수 있는지, 온다면 언제쯤일지, 이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막연한 기대나 추측인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언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챗 GPT를 많이 쓰는 것처럼 그런 모먼트가 언제쯤 올 것으로 기대하는가,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한상호 회장님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일부러 골라서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클래시컬 컴퓨터가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컴퓨터링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단순한 지적 호기심도 있지만, 내가 지금 직면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컴퓨팅을 풀어보고 싶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가 대부분이 그 클래시컬 컴퓨터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자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지금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클래시컬 문제들을 양자 컴퓨팅이 잘 풀 수 있는 그런 양자 문제로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진전이 좀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진전이 눈에 확 띄게 일반인들이 다가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순수한 지적 호기심만 있는 분들만 지금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챗GPT, 그렇죠? 예, 저도 챗GPT 정말 많이 쓰는데 챗GPT만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형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해 주셨을 때 이제 컴퓨팅 기술의 이렇게 발전 주기를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특수 목적력으로 특수한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컴퓨터가 발전해 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개인이 쓰는 컴퓨터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를 지금 꿈꾸는 거는 양자 컴퓨터가 그런 그 노트북이나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변하는 거를 지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양자 컴퓨터는 지금 당장 5년 내, 10년 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나사에 들어갔던 IBM의 뭐 메인프레임 컴퓨터 이런 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럴 때 항상 30이라는 숫자를 제시합니다. 30년 후다. 3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 40, 50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한 이후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먼 미래 언젠가는 된다, 그 말을 한 좀 비겁한 숫자입니다. 저는 어떻게 챗GPT는 3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AI를 잘 생각해 보면 AI도 뭐 몇 가지 페이지를 거친 다음에 그 2000년대 중반 우리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챗GPT라는 게 나오면서 우리 일반에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또 그 이면에는 또 하드웨어의 어떤 발전이 동반되었던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이 병행되어야지만 우리가 챗GPT 같은 모먼트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재밌는 질문이 아마 양자 컴퓨터 하면 뭐 비트코인이 무력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양자 컴퓨팅이 실현되면 비트코인의 암호는 무력화되는 것인지 더 강화되는 것인지요? 이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우리 이준구 교수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그 양자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NISQ 컴퓨터 에러가 있지만 쓸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고요. 에러가 있으면은 큰일 나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수학적인 문제들이 에러가 있으면 큰일 나는 문제들인데요. 그 지금 그 암호를 푼다는 건 대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쪽이고 대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쪽은 에러가 있으면은 거기서 나온 답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암호 문제를 푸는 쪽에서는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와야 되고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순간은 아까 앞서서 젠슨 황이 얘기한 것처럼 20년 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비트코인이 안전한 시간이 한 20년 정도 남았고 이제 그 사이에 비트코인을 뭔가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되는 그러한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비트코인에서 새로운 코인으로 뭐 스무드하게 전환이 되는 그런 기술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이라는 말씀을 기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자컴이 고전 컴퓨터 차별되는 부품이 무엇이고 개발 난이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실제로 양자 컴퓨팅을 다루고 계시는 우리 정희정 이사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시 소부장이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예,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품이 있는지 아니면 양자 컴퓨터만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되는 부품이 무엇인지. 예. 이게 이제 방식마다 다르기 때문에 앞부분 질문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만이 필요한 부품들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소부장 기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아마 그 관점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중성원자 방식에서는 그 아톰들을 배열하기 위한 홀로그램 방식의 그 SLM이라든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대치될 것인지 그리고 집적화가 포토닉 인티그레이티드 칩으로 가는 트렌드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 부품이 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는 이제 고전 컴퓨터에선 쓰지 않아 쓰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이 공통이 되고 그런 면에서 둘 다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페이셜 라인 모듈레이터나 아니면 DMD 이런 디스플레이에 썼던 그런 기술들이 또 어떻게 변형이 돼서 쓸 수 있을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집적화에 많은 그 요소들이 소부장 부품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산업화가 되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는 아마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창업이 되고 또 활약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자 컴퓨팅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그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또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고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조연사 2분 그리고 패널 5분께서 양자 기술부터 산업화 그리고 정책까지 다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끝에 그 연사분들께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